지금부터 오늘 공동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따뜻한 봄날이 온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본격적인 공동학술대회도 오늘이 첫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디지털 증거 그리고 휴대폰 압수수색 일터인데요. 입법은 이제 국회가 하고, 예, 국가기관은 집행하고, 그다음에 변호인은 그 최전선에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서 애쓰시고, 법학자들은 이를 반영해서 연구하는 것이 책무인데요. 오늘 그 4개 연구단체가 모여서 토론과 발표를 이어가는 이 자리가 올 한 해 내내 뜨거운 주제,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진정 의미 있는 발표 토론이 되어서 실무와 학계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에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통제 개선 방안입니다. 제가 발표하실 분과 또 토론하실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현직 판사님이신 박병민 판사님입니다. 아마 발표를 들어보시면 매우 훌륭한 주제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담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박병민 판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토론에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전문가이고 식견이 있으시지만 현재 그 대검찰청에서 디지털 수사 과장으로 이제 공직하고 계시는 김승원 부장검사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연간 이제 검사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학교로 오셔가지고 좋은 논문 많이 발표해 주시고 학술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 중앙대학의 이순옥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 맡아주실 분은요, 현재 변호사로 개업하시고 계시는데 원래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이 학구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학구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이용재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발표자와 토론자 세 분을 모두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70분인데요. 시간을 잘 지켜주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발표를 25분 정도 하고 토론은 각 한 7, 8분 정도 해서 세 분이 모두 토론을 한 다음에 발표자이신 박병민 판사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뭐 보완 질의나 보완 답변을 하시고 또 플로어 토론도 여기 이 인터넷 그 댓글 또는 여기 메모를 통해서 주시면 그 중에 질문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회의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 준수라서요. 제가 오늘은 시간 첫 번째 세션이고 하니까 시간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발표하기 한 5분, 끝나기 한 5분 전쯤에 이렇게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드릴 테니까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박병민 판사님의 준비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이주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의 박병민 판사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이번에 학술행사가 개최되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유튜브 채널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문은 제가 연구 책임자인 사법정책연구원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대한 홍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책자 표지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책자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분야의 초심자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체와
형이한 문장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판례 동향, 국내 법령과 판례 및 실무 현황, 그리고 개선 방안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책자 배송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재고 상황에 따라 배송해 드립니다. 책값은 받지 않지만 송고하기도 택배비는 신청 부담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고 발표문도 사전에 이미 파일로 제공이 됐고 또 토론 위주로 세션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발표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미 공지된 발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증거라는 게 종래 유체물 증거와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너무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양이 많죠. 너무 양이 많고 네트워크랑 또 연결이 되니까 수평적으로 또 무한히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래 유체물을 전제로 한 압수수색 규율과는 좀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미국의 학계에서는 흔히 이런 걸 테크 익셉셔널리즘, 그러니까 기술 예외주의나 셀폰 익셉셔널리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한 논의 끝에 2011년도에 개정은 있었지만 그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10여 년간 여전히 입법 논의는 지속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개선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로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안과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권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121조에는 이제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 그다음에 122조는 그 전제로서 참여를 하려면 알아야 참여를 하니까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권 조항은 사실 저도 소위 말하는 종근당 결정, 2015년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잘 알지 못했던 별로 관심을 받는 그런 조항은 아니었는데 이때 2015년 7월 16일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전격적으로 참여권이 이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분야의 절차적 통제 수단으로 화려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취지는 너무 휴대폰 수색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압수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압수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다퉈볼 수도 있고 또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가져가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 디지털 증거 영역에 들어와서는 이 참여권 보장이 정말 필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걸 보장해 주지 않으면 모든 절차가 다 위법하다. 즉 참여권의 막강한 규범력을 대법원에서 부여했습니다. 재밌는 논리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진술거부권이라는 게 보통 자백이 증거의 왕이던 시절에 방어기제로 작용을 했었는데 현대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 진술거부권이 곧 참여권이 진술거부권과 동등하다. 이런 논증을 펼쳤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권이 2015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에 지금 법원의 판결이나 또는 검찰이나 검경의 수사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이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여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종전 유체물을 전제로 만들어진 조항을 대법원 법리로 그렇게 형성을 해서 실무가 생겨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규범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규범이 뒷받침되지 않고 해석으로 인정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어도 실무에서 하고 있는 정도는 입법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논의의 전제로 참여권에 관한 입법례를 말씀드리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참여 통지는 없습니다. 근데 압수물 연방형사소송규칙 41조는 압수수색을 규율하는데요. 이걸 보통 미국에서 룰 41이라고 약칭을 하는데 이 룰 41에는 이제 압수물 목록 교부할 때 프레젠스를 꼭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참여권이 대법원 판례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영역에서는 중요한 법리로 도입됐지만 실제 규정 자체는 형사소송법은 꼭
디지털 증거를 전제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참여권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은 꼭 맞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각자 그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을 하는 것인데, 그 미국에서 그러면 과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법리가 전개되느냐라는 걸 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가 발표문에 없는 말씀인데 죄송한데 이렇게 듣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연방 수정헌법 4조라는 것이 이제 압수수색을 규율하는데, 그 전에 영국 식민지 시대에 이제 주거지 수색을 뭐 범죄 혐의 없이 그냥 들어와서 다 털어가는 그 일반 영장, 소위 말하는 제너럴 워런트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 헌법을 만든 헌법의 아버지들은 결국 포괄영장 금지를 미국 수정헌법 4조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아예 특정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입법례인데, 파티큘러리티라는 특정성을 요구하기 있어서 특정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디지털 증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종래에 그냥 압수수색 법리를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이게 결국은 제너럴 워런트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규제해야 된다라는 이론과 법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플레인뷰 법리의 제한, 뭐 CDT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제9 연방항소법원 판결,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모두에 말씀드린 제 연구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서의 논의도 결국 이 디지털 증거 영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잉 압수를 막기 위한 그런 이론 전개라는 점에서 결국 우리나라 대법원 결정이 참여권을 강화한 취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은 사실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독일에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2005년과 2009년에 두 번 나간 게 있는데요. 이때도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에서는 비례 원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절차적 제한 수단을 디지털 증거 영역에서는 강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들면서 그중에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는 것처럼 강제 처분의 목적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 말은 곧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게 아니면 비례의 원칙상 참여는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뭐 명문으로 디지털 증거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고요. 일본은 조금 재밌습니다. 일본은 저희가 뭐 일본법에 기본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면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참여 법원에 대한,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 대한 압수 규정과 수사기관의 압수 규정을 나눠놓고 수사기관이 주로 법원 걸 준용하는 입법 체계를 일본과 우리가 택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일본에서는 참여권만큼은 법원의 것을 수사기관 거에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보는 것처럼 그냥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참여를 시키게 법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보고 참여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하면 참여시킬 수 있는, 약간 피의자의 권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 일본 실무에서는 이제 압수수색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참여시키는 경우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이게 역사를 파보면 1954년에 있었던 제정형사소송법의 그 당시의 입법자료, 국회 법사위 입법자료를 보면 일본 거를 의용 형사소송법을 들여오는데, 그때 참여에 관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참여에 관한 조항에서만큼은 명미식의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의 장점을 우리가 수용하자. 그래서 이거는 일본하고 좀 다르게 규율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법 정신 자체가 결국 법원에서 보장해야 되는 참여권과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보장해야 되는 참여권을 다르게 설정하지 않았다. 이건 의도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규정상 참여권의 내용과 범위 같은 것들은 일반 논이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통지의 예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형사소송법 122조 단서에는 급속을 요하면 참여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럼 급속을 요하는 게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 급속을 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급속을 요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대법원 판결도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말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다툼들이 있었는데 대법원과 헌재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규정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를 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미리 통지를 해주면. 그래서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지를 생략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근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다면 그때라도 참여 통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즉, 디지털 증거, 우리가 주거지 압수수색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은 일종의 프로세스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핸드폰이면 이미징을 떠서 전두 복제를 하고, 그걸 또 탐색을 하고, 그 중에서 또 걸러내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일련의 긴 시간 동안에 어느 순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미징을 사실 뜨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미징 정도가 이루어져서 이제 다 증거인멸의 없어. 적어도 분석 과정에서는 참여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대검이나 경찰청 그 관련 예규, 훈령 이런 걸 보면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분석에 앞서서는, 소위 말하는 포렌식에 앞서서는 전화를 한다거나 해서 참여할 거냐, 이런 거 묻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참여권의 규범적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참여 통지의 예외를 너무 쉽사리 우리가 인정한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멸하였는데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론으로는 급속을 요하는 때가 표현이 불분명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로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지면 참여 통지를 그때라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참여권 침해의 효과는 일단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집행 단계에서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부 무효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로와 나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위법 여부가 프로세스가 쭉 있으니까요. 저장 매체 자체를 반출하고 이미징을 뜨고 분석을 하고 분석된 걸 선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중에 위법이 있는 부분만 잘라서 무효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 잘못되면 이 전체가 일련의 절차니까요. 연관된 절차니까 그냥 전부 다 무효거나 유효거나 오로와 나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참여권에 강한 규범력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 나간 2020년 11월 26일 이 판결은 조금 요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참여권이, 그거는 이제 고유권이라서 보장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참여 통지할 때 변호사가 그때 선임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때는 참여를 시키지 않았더라도 위수증을 적용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적용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례가 나가긴 했었는데, 이 판례는 조금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으로 우리가 다시 참여권을 설정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9대,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동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19대 때 안 돼서 20대 때 똑같은 게 또 올라왔는데, 거기 참여권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5조의 3을 신설해서 저장 매체 반출하는 것 자체를 이제 압수수색 집행 종료라고 보고, 그 종료 이후에 임의 수사 영역에서 5항에 보면 참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개정안 자체는 참여권자의 인적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좀 넓히긴 해서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결국 임의 수사 영역에서 참여를 규정하는 것은,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수사기관의 어떤 임의 수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검사님들 쓰신 논문 보면은 혈액을 압수한 다음에 혈액을 분석하는 거는 임의 수사 아니냐, 그 과정에서 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쓸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많은데요.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집행이 종료된 다음에 그 저장 매체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는 임의 수사 영역이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참여권은 해줄게, 이런 취지인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론적으로는 결국은 임의 수사 영역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참여권 자체가 수사기관의 약간 시해 조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각주 29번에 보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도 이미 집행 종료 후에는 참여권을 보장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어서 뭐 그때 참여기에 부여되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하지는 않다 이런 판결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권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하면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 내용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일단 그냥 보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참관. 그다음에 보면서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견 개진. 그거는 절대 뭐 출력하거나 복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출력 복제 금지 요청. 보지도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열람 금지 요청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어차피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 처분인데다가 피압수자는 소극적 수인 의무, 그걸 견뎌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결국 피압수자에게 열람 복사 출력 금지를 막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건 압수수색 제도의 본질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현행 형사소송법 243조의 2에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변호사님이 앉아서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다 의견을 진술하고 이의한 걸 기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에서도 이 정도 참여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입법으로 참여권을 설정할 때는 비슷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즉 정보 분석 과정에서 이의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 이의 주로 이제 관련성에 대한 다툼이겠죠. 뭐 혐의 사실하고 이거는 관련 없지 않아요? 그러면 관련 있습니다. 뭐 이런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관련이 없다라고 말한 그 이의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걸 기록에 남기는 그 정도만 해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작년 연말에 대검 예규, 뭐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예규인 것 같은데 그것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 전에 이제 대검 예규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송구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압수수색 집행할 때 쓰는 이제 별지 양식이나 이런 제한 방식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제한 방식을 좀 굳이 외면하는 느낌의 예규를 쓰고 계셨는데 작년 연말에 인권 친화적 뭐 그런 걸 강조하시면서 이제 대검 예규를 좀 많이 바꿨는데 굉장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검 예규에도 관련성에 대해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의견을 제시하면 조서에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입법은 기존에 뭐 실무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서 별 부담은 없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정보 분석 과정, 그러니까 이 저장 매체를 분석하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좀 기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거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걸로 서로 싸우니까 그걸 기록에 남겨야 실제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도 증거를 쓸 수도 있고 뭐 의미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적 기록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실제 그리고 사실 디지털 증거 영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별건일 것 같습니다. 별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탐색을 해보니까 탐색을 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별건으로 이어지는데 그 별건 영장을 받을 때 우리 대법원 판결이 우연성이라는 걸 요구하는데 그걸 실제 별건 영장 심사할 때는 우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실제 본안 재판이 아니고서는 심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보 분석 과정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우연성에 대한 소명 자료를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 244조의 4가 수사 과정 기록을 다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형사 재판할 때도 보면은 실제 이거 가지고 위수중으로 해본 적도 있는데 여기 부장관 죄송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피의자가 오전 8시에 출석한 건 맞아요. 했는데 조서는 저녁 8시부터 이제 작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수사 과정 기록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유로 제가 뭐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을 적용해 본 적도 있는데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실제 정보 저장 매체 분석 과정에서도
요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록을 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때는 정보를 어떻게 열람했는지, 즉 사용한 프로그램이 뭔지, 검색어는 어떤 걸 썼는지, 당사자는 참여를 했는지, 거부를 했는지, 또 의견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좀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검토를 반영해서 뭐 개정안을 나름대로 한번은 제시를 해봤는데요. 뭐 그냥 기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영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결과 보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는데요. 이게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41조 여기에 보면 집행 종료한 이후에 영장하고 압수물 목록 사본 이런 거를 법원한테 반환하게 리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압수수색 영장 자체 누구한테 반환해야 되는지 기재하는 란이 있거든요. 어떤 판사한테 반환해야 되는지 주로 영장을 발부한 판사일 텐데 요것도 이제 뭐 우리가 비슷하게 한다면 그냥 압수수색 집행 끝난 이후에 뭐 조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법원에 그냥 제출만 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형사소송 규칙에 사실은 109조, 형사소송규칙 109조에 살짝 63조만 끼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사실은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고요. 다만, 변호사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보면 이런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뭐, 일단은 법원이 갖고만이라도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되게 중요한 논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영장 제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제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영장 제시의 취지가 뭐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영장주의를 보장하고 관련성 원칙을 준수하고 불복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장 제시는 열람에 준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법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앞에만 보여주고 막 피의자가 이렇게 좀 열어보려고 하면 좀 읽어보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표지만 보여준 거는 실질적 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시가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예 사본 자체를 영장을 쥐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형사소송 규칙에서도 제가 영어를 좀 써놨습니다. must give a copy of the warrant. must가 들어가 있습니다. 줘야 되고 독일 연방 일반 법원 같은 독일 연방 대법원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법원의 재판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35조는 재판소 송달에 관한 규정인데 이 재판소 송달을 근거로 해서 영장은 고지를 해야 돼요. 판결서 송달이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 줘도 되는 경우, 즉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안 줘도 된다라고 연방 일방법원에서 판결하기도 했었는데 판례 변경을 2010년, 15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전부 다 풀 센텐스로 완전한 이유를 다 기재해서 영장을 줘야 된다. 다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줄 필요는 없고 집행 들어가면서 그때 주면 된다. 이렇게 실무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사의 밀행성일 거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밀행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장 제시 제도도 실질적으로 하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영장 제시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이것도 수사의 밀행성과는 원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압수라는 게 비밀 처분이 아닌 공개 처분임을 논거로 한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실명 처리 등을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영장 사본 교부 제도는 법률 개정은 별로 어렵지 않은 반면에 그 개선 효과는 사실 막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만나본 변호사분들께서도 제일 요구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압수목록 교부제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된 취지는 결국 그냥 한번 이것도 말씀드려보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압수물 목록 인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줄 때 피압수자가 참여하고 이제 버리피케이션 확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건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하는 것까지 넣게 되면 결국 참여권이라는 게
압수수색 집행의 마지막 단계인 압수물 목록 교부까지 확장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두 가지 말씀을 크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현대에서는 이제 증거의 왕은 자백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인 것이죠. 그래서 종근당 판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진술 증거, 인증, 물증 나눠놓고 자백받을 때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설계하고, 물증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대물적 처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허술하게 운영해왔던 게 기존의 저희의 실무나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는 현대사회에서는 강제 처분을 대인과 대물로 구분하고, 대물은 대인보다 좀 덜 규제해도 좋다는 과거의 인식은 좀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충돌을 전제하고 이렇게 뭐 그 밸런스가에서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굳이 수사기관의 범죄정보 수집에 규제를 두는 거는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제 발표문 마지막에 있는 그 전환합의체 결정 같은 취지의 결정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요거 한마디만 읽어보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테두리 내에서만 빛날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종군당 결정 이후에 참여권 보장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해석론과 입법례 비교 검토하셔가지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의 진술권, 의견 진술권, 그 다음에 분석 과정에서의 기록 의무화, 또 집행 결과 보고라든가 영장에 제시해서 나아가 사본을 교부하는 것 등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이 저한테는 아주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증거의 왕은 자백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자, 이 발표에 대해서 이제 우선 반대 입장에서 토론해 주실 분으로 먼저 김승원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네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한 3분 정도 남았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검 디지털 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승원 검사입니다. 먼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자의 논문에 담겨있는 디지털 증거의 여러 특성을 고려해서 정례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이 법률 규정, 이론 및 판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입법론으로 제기하신 여러 제도는 형사소송의 또 다른 이념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이라고는 하는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란 범죄 피해자 앞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정의감으로써 진실의 발견과 처벌은 사적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지도 이념이자 최고의 목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형사소송 절차의 본질적 과제는 형사실체법이 요구하는 국가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로서 피해자나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봉쇄해버린다면 이는 국가형벌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자의 논문을 한번 검토해보고 디지털 증거와 압수수색과 관련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좀 길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권 논의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형사소송법 121조는 재판 단계에서 참여했고요. 이를 준용하는 동법 219조에 따른 참여는 수사 단계에서의 참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가 사건 당사자들의 당연한 절차 참여권의 확인이라면 후자는 피압수사의 프라이버시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는 구별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이 강조되는 이유는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무관 정보의 압수 금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압수사가 관련성의 의무를 이해한 범위 내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여권의 보장이 수사기관의 압수 필요성 판단 자체를 제한하는 통제 장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논문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의견지출 권한 명시와 관련해서 의견지출 권한은 참여권 해석상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압수 현장 상황에 따라 참여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참여권의 범위가 의견 진술로 제한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정보 분석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기록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고 데이터 분석의 다양성, 비정형성을 고려할 때 압수 목록, 압수조서 작성과 별개로 정보 분석 과정의 기록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는지, 그러한 효용이 관념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갖는지, 매체별로 기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비교 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제도의 도입이 그로 인해 훼손되는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의 이념을 넘어설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볼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끝으로 사전 통지 예외 사유 해소 시 즉시 통지 부분은 사전 통지를 않더라도 압수수색은 피압사 등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참여하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규정은 이미 참여한 사람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는 불합리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발표자께서는 법원에 대한 집행결과 보고 방안으로 형사소송 규칙 63조의 준용을 제안하셨는데요. 재판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여러 규정들을 고려할 때 수사상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이 행하는 압수수색에 형사소송 규칙 63조를 곧바로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정치재판 대신 기소협상으로 마무리되는 미국과 달리 공소시효 시 정치재판을 통해 압수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사 중복 통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더라도 영장과 상세 목록만 갖고 압수 절차를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신속한 수사 및 재판의 이념을 양보하면서까지 달성해야만 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는 많다고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시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해서는 영장의 제시를 넘어 사본까지 교부하는 것은 수사의 밀행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증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 등 수사 대상자 입장에서 수사 상황을 몰랐으면 하는 제3자에게 그들의 범죄 행위를 포함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문서로 남기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오히려 사건 관계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제시만으로는 참여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어렵다면 어렵다거나 준항고로 다투는데 애로가 있다면 일률적으로 교부 의무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참여권의 한 내용으로서 영장 사본의 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는 것이 수사의 밀행성 및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영장 제시가 명문화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헌 때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이 영장 사본의 교부가 아닌 영장 제시를 선택한 것은 위와 같이 충돌하는 여러 법적 이익을 비교 형량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법률로 그 내용을 수정하려고 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압수목록 교부 제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입법론으로 제안하신 확인을 받아의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것 같고요. 압수 물건과 목록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의 기회를 주고 양자가 일치한다는 피압수의 의사표시를 얻은 연후에 압수 목록을 교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언제든지 수사 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의 도입은 정의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독수 조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는 목록 교부 시 피압수의 확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가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확인을 받아가 법조문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의 보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사준칙 제42조로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압수목록 작성에 피압수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좀 빨리 좀 진행을 했고요. 이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이 부분은 좀 천천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포렌식의 위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제 역할이 디지털 포렌식의 위기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아니며 솔직히 그럴 만한 역량도 갖추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디지털 포렌식의 위기의식과 그 해법을 찾는 데 있어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는 것이 저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뜻이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통상의 물적 증거와 달리 전자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으로 인해 저사상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논의의 중심은 단연 선별 압수입니다. 전자정보가 가지는 대당성 때문에 나오긴 개념으로서 관련성, 참여권, 무관정보의 삭제 폐기 반환도 모두 이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문제는 선별 압수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능력의 핵심 요건인 원본성을 훼손할 소지가 커졌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 또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지도 이념이자 최고의 목표입니다. 적법 절차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되 그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법률 규정, 이론 및 판례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매년 새로운 기능과 보안성을 갖춘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현실은 헌법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 정의 실현에 크나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지만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쫓아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자동차도 스마트 기기라고 불릴 정도로 신종 디지털 기기는 끝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의 다양화로 연결됩니다. 산물 인터넷의 확산은 데이터의 대량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기업에 사용하는 각종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보안성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암호화는 종래의 형사 절차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개인들의 사적 무기로서 그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으며 근대 형사법이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들, 예컨대 진술거부권 등은 사적 무기의 출현으로 인해 그 전제가 무너진 만큼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치열한 경쟁은 그만큼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며 이로 인한 데이터의 네트워크화는 기존 형사소송법의 해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법적, 기술적 난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범죄로 인해 손상된 피해자의 인권을 사법 절차를 통해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인권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사회 통합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의 억제와 치안 유지를 통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범인 필벌의 기대가 좌절된다면 사람들은 스스로 방어하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법망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마침내 다수가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동에 나서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난제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 속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다 함께 극복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축복하게 드려서 앞에 너무 서둘러 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정리를 잘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점은 이 진실 발견의 이 포렌식 기술의 발달 또는 법리의 발달이 이제 장애의 정도도 야기하고 있다. 위기가 아닌가 하는 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선별 압수가 갖고 오는 진실 발견에서의 좀 장애, 또 스마트폰의 기술적 보안 기술의 발전이 또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이 발표자께서 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그 영장의 사본 교부가 적절치 않은 점이 있으니까 신청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영장 제시라고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헌법적 결단에 속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중앙대학의 이순옥 교수님의 그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가급적이면 김승원 검사님이 발표하신 것과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를 볼 때 기본적으로 검사와 피의자를 대립 당사자 구조로 보고 그리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피의자를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만을 뭐 이렇게 굉장히 우월한 제도인 것처럼 이렇게 그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서 규정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뭐 명확한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가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사 과정이나 절차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성폭력 범죄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의 형사 절차를 무시하고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는가 하면, 또 다른 범죄에서는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해야지라는 약간 이분법적인 선별적 보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디지털 증거가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의 정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증거임과 동시에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범죄의 증거 또한 그 안에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라든지 아동 성폭력, 포르노물에 대한 판매,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사건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가 디지털 증거이고요. 그 핵심 증거를 나타낼 때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이런 메시지들은 사실 정형화된 서면 자료와는 또 다른 의미, 그 정형화된 가장된 서면 자료의 진실을 밝혀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그 절차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검토를 해야지만이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형사 절차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대립 당사자는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지만 검사의 기소는 대부분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8년 우리나라 범죄 발생에서 보면 1순위가 사기 사건입니다. 28.2%고요. 2순위가 절도 사건입니다. 18%고 3순위가 16.6%로 폭행 사건입니다. 특별법 위반 사건으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50%가 넘습니다. 형법 범죄와 특별법을 다 합쳐도 50%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형사 절차에서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 법제에서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증거를 적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본적으로 규정하면서 살짝 문제가 될 때마다 조금씩 디지털 증거에 관한 규정들을 끼워놓고 있어서 사실 법률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신 발표자님의 발표는 굉장히 감사하고 공부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규정을 법원 파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제가 10년 넘게 근무했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법원은 완벽한 대립 당사자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그 법원의 절차와 그리고 밀행성을 원칙으로 하는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와 피고인의 권리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규율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122조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봐서 실무상으로는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를 대부분 생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되었던 사건들이 각주 입원에 있고요. 현직 국회의원님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통지를 해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여부에 관해서 깊은 논의가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밀행성을 이유로 생략하고 있었던 절차가 법원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그 수사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통지를 해줘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사실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리자면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것이 해당 디지털 증거의 인멸 우려가 종료될 때, 즉 말을 하자면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이미징을 했을 때 이때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가 볼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인지도 사실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발표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형사소송법 자체를 아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발표자님께서도 법원의 압수수색 규정을 그대로 수사 절차에 준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여기에 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집행결과 보고를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아까 얼핏 말씀하실 때는 압수수색 압수 목록을 제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압수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밀행성이라는 게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같은 경우 워낙 넓어서 사실 이게 법원 단계에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우려가 되진 않지만 시골에 있는 작은 지청이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그 관련자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법원 단계에서 유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을 반환하는 것과는 별도로 압수 목록까지 제출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 단계에서 법원은 과연 수사기밀의 유출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지, 아니면 정말 이 단계에서 목록을 제출하고 반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법원이 실질적으로 위법성에 대한 관련 증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런 판단을 내릴지,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압수수색 영장 제시 교부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발표문에도 있듯이 기존에 1990년대부터 인정되어 오고 있던 계좌 추적 영장의 사본 제시, 즉 직접 가지 않고 금융기관에 팩스로 보내든가 이메일로 영장을 집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법원이 몰랐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절차에 대해서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판시하였는데요. 사실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존의 관행을 법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절차를 보지 않고 넘어갔던 이유에 대해서, 또는 이러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것의 위법성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에 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가 보관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처럼 유체물의 압수수색과 같이 서명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제3자인 피압수자에게 상세 목록을 제공하는 것, 이것 자체가 과연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본질에 맞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사기관이 원거리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집행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 효율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사기밀의 유출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본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수사관 한 명이 각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영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절차가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적법 절차에 맞는지, 헌법이 이걸 원하는 게 맞는지, 이러한 원본 제시를 하는 것, 이렇게 원본 제시를 하는 게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메일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정보의 주체와 피압수자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상세 목록을 피압수자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피압수자가 대부분의 집행을 해서 수사기관에 주는 건데, 그 받은 내용을 다시 피압수자에게 주고 그런 이메일 헤더를 피압수자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보 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각주 10번에 보면 법무부가 최근에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정안을 올렸고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영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영장 사본 제시가 영장 사본 제시를 원칙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허용하는 법률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그 피해자 보호가 국민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토론해 주셨고요. 그 수사 단계의 이 압수수색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절차를 좀 구분해서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본 제시, 사본 제시가 그동안의 관행이었었는데 원본 제시가 꼭 실효성이 있고 헌법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용재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고요. 발표자분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7분 정도로. 네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용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발표자께서 이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관련해서 국내 판결례와 해외 법령 그리고 이제 판결례들을 충실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발표자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논의를 이제 소개해 주신 이후에 향후에 이제 입법 제안을 해주시면서 이제 법률안을 그 뭐 각 조문에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발표자의 이제 말씀하시는 제안의 의미, 그다음에 그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관 정보 이제 복제 출력 금지 요청권인데요. 발표자께서는 이제 변호인 이제 피의자 신문 당시에 이제 수사 과정 그 변호인 찬업권이 이제 이 제기를 할 수가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의견 진술을 이제 조서에 기록하는 정도가 이제 허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이제 디지털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의견 진술을 할 수가 있도록 해야 되고 무관 정보 복제 출력 금지 요청권이라는 것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이제 균형을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그 요청권이라는 걸 부여한 것과 이의제권을 이제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먼저 이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도 당연히 이제 유관 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무관 정보를 압수수색을 해왔다면은 그것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그 106조를 위반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압수할 수 없는 것이 당연히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관 정보인 게 피압수자, 피의자와 수사기관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은 당연히 아무런 문제 없이 수사기관이 그 무관 정보를 삭제하고 유관 정보만 압수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피압수자는 이게 무관 정보라고 주장하는데 수사기관은 이건 유관 정보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를 할 텐데요. 그 경우에는 실제로는 그 준항고등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게 준항고등의 절차를 거치고 이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처분을 다투거나 아니면 실제로 나중에 기소된 이후에 그 압수된 정보 자체가 증거가 미수증이라고 주장해서 증거 능력을 다투고 그다음에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압수수색의 현실에서 이제 디지털 무관 정보 국제 출력 금지 요청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체적인 모습이 실행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은 이 복제 출력 금지 요청권을 부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어요. 실제로 다른 판사님 중에서는 이제 논문에서 이의제기권을 이제 인정할 때 그 이의제기권은 넓은 의미의 무관정보 복제 출력 금지 요청권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제 제안을 해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는 이제 정보 분석 과정 기록 의무화를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발표문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그 판례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디지털 증거를 매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말고 이제 선별 압수수색을 하면은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변호인이나 피의자 참여를 이제 반드시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분석 과정 기록 의무화를 이제 제안해 주신 것에서 그 정보 분석 과정의 의미가 선별 압수한 경우에 이미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정보 분석하는 과정도 그것도 기록하도록 이제 하는 의미로서 이게 제안해 주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매체 압수의 경우 실제로 그 정보 이제 저장 매체를 압수한 이후에 유관 정보를 탐색 선별하는 과정이 있고 탐색 선별된 유관 정보를 분석 과정이 있는데 이제 양자를 구별하여
압수 종료 이후의 과정을 가리킬 때만 분석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발표자께서는 이제 매체 압수의 경우에도 정보 분석 과정을 이렇게 유관정보를 탐색 선별하는 과정까지만 이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탐색 선별을 하고 실제로 선별된 유관정보를 분석하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기록하도록 이제 제안해 주신 건지, 그 의미를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라면은 그거는 이제 실제 압수 과정에서 기록만 하는 거겠지만은, 이게 수사 과정 기록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그 이후에 실제로는 압수가 집행이 종료된 이유지만은 그 과정에서의 정보 분석하는 것도 기록하도록 이제 제안하신 건지, 그 제안의 의미를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제시와 영장 사본 교부 제도 관련해서 발표자께서는 이제 단순히 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시에서 더 나가서 이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장 사본도 교부하도록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 118조를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그 문구를 삭제하고 사본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이제 발표문에 언급되었다시피 팩스로 영장 사본을 제시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게 이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수집한 이메일이 이제 위수증이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발표자께서는 이제 영장 제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18조 자체에서 영장 제시를 삭제하고 영장 사본 교부만 이제 명시하도록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장 사본 교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영장 제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교부하도록 이제 제안을 하신 건데, 일단 사본을 교부한 이상 영장 원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보시기 때문에 118조를 그렇게 제안하셨던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제안이 전자영장이나 형사 절차의 전자 등이 도입되었을 때 그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이제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무관 정보가 확인되면 그 출력 복제 금지 요청권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꼭 사본 교부 이외에 제시가 불필요한 것인지 이런 걸 여쭤보셨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 다른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질문이 하나 있으셨네요. 김승원 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 수사임 유행성으로 사본 교부에 반대하시는 것이 수사 준칙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사 준칙에 보면 구속영장은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압수수색 영장에서만 사본 교부가 불가능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올리셨네요. 그래서 우선 그 발표자께서 지금 토론자분들의 답을 한 5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김성원 부장님이 한 1, 2분 정도 답변하시는 걸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먼저 발표자의 답변 먼저 듣고. 네네. 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저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저한테 뭐 아무것도 묻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가 굳이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형사소송의 최고 목표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술적으로 학술대회니까 접근을 하면 실체 진실 발견이 과연 우리 형사소송의 목적인지는 비판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형사소송법이 적극적 실체 진실 발견의 부작용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를 형사소송에 상반되는 양대 목적이라고 관행적으로 많이 주장을 합니다만, 흥미롭게도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목적 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1조 1항이 민사소송의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프랑스, 독일도 형사소송법에 목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의 형사소송법 1조는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한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실체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적이라는 점에 대한 규범적 근거는 없는 셈이고, 해방을 전후해서 일본의 이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체 진실의 발견을 형사소송의 목적으로 보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나 짐작할 따름입니다. 형사소송을 실체 진실과 적법 절차의 영역 다툼이라는 인식은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에도 많이 투영되어 있는 듯 실무에서도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장검사님이 언급하신 구사 헌바 1 결정은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 제도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돼서 위헌이라는 결정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형사소송의 최고 목표라는 취지의 의견은 재판관 1인의 반대 의견에 불과함을 외람되게 밝혀드립니다.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문구는 발견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듯이 발견하는 사람의 주관적 인식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발견 행위는 형사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따라서 발견의 주체는 경찰일 수도, 검사일 수도, 법관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절차에서 확정되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결정되는 데다가 참여재판의 경우에는 국민이 실체 진실 발견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요컨대 실체 진실이라는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견자의 인식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입니다. 제도라는 것이 사람의 주관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실체 진실을 찾는 과정 또한 일정한 제도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적법 절차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실체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최고 목표라기보다는 형사소송 자체는 실체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수사기관이 절차의 번거로움을 호소할 때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비장한 슬로건보다는 증거 수집의 효율성이라는 반대 가치를 내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지나친 절차적 규제가 증거 수집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부장검사님의 주요 논지는 당연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한 참여권의 내용 영장 사본의 교부가 증거 수집의 효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시간 없지만 말씀드리면 수사의 밀행성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의 밀행성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않게 법조 종사자는 물론 언론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지극히 당연한 가치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도 실체 진실의 발견과 마찬가지로 규범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또한 흥미롭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영장 제시, 참여, 압수물 목록 교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은 밀행성보다는 오히려 공개성에 가깝습니다. 물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가 은밀히 진행되어야 할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은밀함이 공개성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간이 압수수색 집행 개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독일에서 감청회의 압수수색의 법적 성격을 공개 처분으로 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위기라고 하셨는데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생활의 위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과 각을 세우기를 꺼려하는 것 같고 그 결과 가급적 수사기관의 요구에 협조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우월적 지위가 위협된다는 말씀은 그 자체로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반드시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필요도 없으므로 그 전제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보신 우리 부장검사님의 의견에 외람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 송구하지만 학술대회임을 감안해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옥 교수님 토론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마 그 주된 취지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지위가 다르니까 참여권을 좀 더 낮게 설정하자는 의견이시라면 그런 의견이시라면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집행 규제로 참여권을 강화한 법리 형성은 지극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 결정 이후에 반발은 있었지만 그 후 5, 6년간 참여권의 중요성이 실무상 잘 정착이 되었고 작년 연말에 개정된 대검 예규도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취지로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현재보다 더 높게 설정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그 전제로 형사소송법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주석서에도 나와 있을 정도로 사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거의 하는 것이고 법원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법원을 원칙으로 해놔서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은 없지만 농담을 하자면은 의원님 두 분이나 와 계신데 입법이 미비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듣고 좀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입법에 잘 반영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머지 질문은 다 이른 타당한 면이 있어서 시간 관계상 굳이 답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변호사님 토론에 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출력 무관정보의 복제 출력 금지 요청권까지 인정하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청이라는 말을 사실 강조하면 의견을 진술한다는 건 요청을 하는 거니까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그러한 요청에 수사기관이 굳이 따를 의무는 없지 않나.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영장을 받아서 하면 수인 의무를 수반하는 강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성의 다툼이 있을 때는 기록에 그냥 내용만 남겨놓고 전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집행영장에서는 수사기관의 재량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별압수, 그러니까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분석과정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좋긴 좋을 텐데 제 생각은 뭐 굳이 그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임의 수사 영역,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임의 수사 영역에서까지 기록을 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의 재량은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의견 주신 것처럼 영장에 원본 제시도 하면서 사본까지 교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본 그 제시라는 것이 사실 제3자 보관 압수수색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뭐 사본을 낸다는 팩스 영장이라고 해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미리 이렇게 선별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이 찾아가서 이제 금방 이렇게 집행을 끝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측에서는 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함을 전제로 해서 사본 제시 및 교부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부탁드린 대로 우리 김 부장님께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한 1분 정도 답변해 주시죠. 네, 네. 지금 저기 앞에 있는 거 이거하고 약간 그 말씀 주신 거하고 달라서 일단 그 영장 제시와 그 사본 교부 두 가지가 그 구속영장과 압수영장에 왜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그 밀행성과 관련해서 이게 제시와 사본교부 사이에 차이가 없지 않느냐. 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발표자께서도 수사 미행성의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소 제기 전에 피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거든요. 그런 것은 수사 미행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러한 수사 미행성 측면에서 볼 때 구속영장과 압수영장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나 모두 신병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신병이 확보가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압수영장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과 압수영장 사이에 있어서 수사 미행성의 원칙 내용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영장 제시와 사본의 문제는 영장 제시는 구두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억은 산일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서면은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억에 의존해서 어떤 제형을 했을 때 그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미치는 파장이 그렇게 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본의 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질 수가 있어서 우리 정보의 유통 관점에서 볼 때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게 정보 유통이 훨씬 더 확실하게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명확하거든요. 따라서 수사 미행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시만 하는 것과 사본까지 교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구속영장과 압수영장의 차이,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신 것 같고요. 이제 토론을 마쳐야 될 시기인데 그 사이에 많은 이제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보니까요, 이 무관 정보를 완전 삭제하지 않고 저장해서 그 별건영장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라는 문제점을 오현석 판사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또 홍진표 판사님의 글도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또 김아름님이 그 휴대폰이 사실상 다양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 무관정보의 선별이 제대로 되느냐, 실제로 압수수색의 그 선별 과정에 참여해 본 결과 참여권 보장이 잘 안 된다. 뭐 그런, 그리고 또 과반부도 잘 안 된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충실한 답변을 드리고 계속 토론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스마트폰에 관한 문제는 또 이 세션에서 또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1세션은 시간도 되고 해서 예, 이 정도에서 마치고 예, 잠시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시고 또 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열띤 토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